연초에 전망했던 것들이 다 빗나갔잖아요. 네. 상고하저라고 받고 지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네.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는 높고 금리는 높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운 전형적인 약세장으로 규명되는 그런 거시 환경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약간의 거품기가 시장에 끼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기를 잘못 보고 있든지. 그런데 S&P 500 기업들 중에서 지금 10개 기업이 연초 대비 한 3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490개 기업은 거의 플랫합니다. 네. 그런 양극화 심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그렇게 쏠려서는 오래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러셀 2000이 올라가더라고요.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에 비해서는 기업들은 지금 이익이 선방하고 있다. 자, 또 김한준 박사님 모시고 경제에 대한 분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허와실을 가려보는 닥터킴의 허와실실. 김한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금요일이 벌써 된 거네요. 이번 주 금융시장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미국장을 보면 뭐 감탄밖에 안 나오죠. 네. 그러게요. 강합니다. 정말 주식시장이 뭐 캔 피셔 인베스트먼트 회장이신 캔 피셔가 얘기했듯이 모욕의 달인이다. 모두가 지금 뭐 연초에 전망했던 것들이 조금 다 빗나갔잖아요. 좀 일단은 뭐 상고하저라고 받고. 그리고 뭐 S&P 500 지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미국장에 대한 전망이 어두웠는데, 근데 이제 상반기에만 뭐 나스닥은 30% 이상 오르고, S&P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지금 주도하는 종목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2배, 물론 이제 고점 대비로는 낮지만, 엔비디아는 3배 가까이 올랐고, 이런 식으로 뭐 아무도 연초에 이런 장면이 벌어질 것으로는 예상을 못했죠. 좀 시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에 좀 특히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 이코노미스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올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연준은 금리를 올릴 거고 통화정책은 여전히 긴축적일 거고 제약적일 거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주식시장이 좀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여기서부터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잘 봐야죠. 뭐 지난 건 지난 거고. 이게 박스의 상단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박스의 상단은 뭐 안에 깔린 생각은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면 여기서부터 뭐 다시 또 강하게 또 한 20% 오르는 건지 진짜 좀 어렵네요. 사실 매크로나 이제 거시경제 전망을 주식시장하고 연결하는 것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의 고유의 흐름이 있고 또 거품도 시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과열을 보이는 거 이런 것도 혹은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무너져가지고 관행 상태에 빠지는 거. 그래서 조금 공포가 이제 이렇게 지배하는 시장도 시장의 일종이고 또 거품이 있는 시장도 또 그것도 시장이 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가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페어밸류 저희가 뭐 이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들은 사실 텍스트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거지 실전에서는 그 공정가격을 굉장히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그러한 변동성을 늘 보이죠. 얼마 전에 제가 방송 중에 들은 얘기 중에 재미나게 들은 거는 빅테크가 최근에 오르니까 거품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은 정말 거품의 시작이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사야지. 그럼 지금 사야지. 거품이 시작됐으니까 거품이 될 테니까. 거품 중간에는 사람들이 거품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근래 거품이 이제 닷컴 버블이지 않습니까?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제 인터넷 관련주들이 폭등했던 뭐 국내장도 그렇고 뭐 미국이 주도했는데 그때도 거품 얘기가 언론에서 나온 게 99년 말이었다고 그래요. 한참 오른 다음에. 거의 이제 막바지. 2000년 초에 이제 거품이 무너졌는데
거품이 무너지기 불과 한 서너 달 전에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고, 사실 97년부터 뭐 좀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표현할 정도로 정말 수수께끼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자산시장이 왜곡된 게 97년, 98년부터인데 결국 뭐 사람들이 그 거품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은 거품이 터진 다음에 비로소 그렇죠. 2000년 봄 이후에 이제 야 정말 거품이 터졌구나라는 것은 이제 지나고 나서 하는 그런 경우죠. 오늘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큰 주제가 주가 상승에 부담이 되는 거시 요인을 정리하고 이런 요인들을 이제 극복하면 강세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맞습니다. 그걸 좀 극복을 하면 이제 잘 갈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들리는데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퉁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기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주가를 조금 제어할 수 있다. 주가 상승을 조금 제동을 걸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경기를 이제 지금 경기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맞는 전망인지 아니면 좀 빗나가는 전망인지 포인트를 잘못 잡는 전망인지는 좀 지나서 이제 또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모든 경제 지표가 올해는 조금 굉장히 예상보다는 낮게 지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경제 전망은 조금 어두운 편이다 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물가는 높다. 예를 들자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1.1%로 지금 지난주에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저번 주에 한 게 조금 좋게 발표한 거예요. 원래 0.5%로 올해 성장률을 미국 경제 성장률을 봤었는데 1.1%로 0.6%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근데 내년이 안 좋잖아요. 내년도 이제 1.1%에서 0.8인가?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낮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세계은행은 그렇게 했고, IMF도 뭐 4월 22일 날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미국 경제를 올해는 1.6%, 내년도는 1.1%로 전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 성장률이 낮을 거다라는 것은 이제 IMF나 세계통화기금이나 월드뱅크나 좀 거의 공통된 의견인데 아직도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1% 올해 성장률을 이제 그것만 액면 그대로 보면 사실 미국 국채 10년물은 한 2%대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근데 3.7%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기에 비해서 물가가 굉장히 높고 물가가 높다 보니까 기준금리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뭐 내릴 생각이 연준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국채 10년물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는 높고 금리는 높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운 전형적인 약세장으로 규명되는 그런 거시 환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약간의 거품기가 시장에 끼어 있거나 그러니까 공정 가격보다 높게 지금 계속 형성되려고 하는 주식시장의 질주 본능이 지금 프라이싱 되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기를 잘못 보고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밝혀지면서 어느 지점인가 이제 만나겠죠. 주가가. 그래서 아직 경기에 관련된 게 가장 지금 크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 얘기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금리 결정에 대해서 막 이제 헷갈리게 좀 됐잖아요. 뭐 호주도 올리고 캐나다도 올리고 막 이러니까 지금 어디쯤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항상 업데이트가 좀 잘 돼 있는 편인데 지금 ECB, BOJ는 도대체 어디쯤 가 있는 건지 그 세 군데를 좀 비교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비교하기 전에 저는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국가별 좀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은 사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성향이 조금 높은 국가다. 아, 수요 견인이요? 네, 그 수요 견인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가 본질적으로 좋은 거죠. 그리고 공급 요인, 수요 요인 반대는 이제 공급 요인인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통화 당국이 어쨌든 다룰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의 공급 요인의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수요 쪽의 요인이 좀 강한 편이고 지금 말씀 주셨던 유럽이라든지 일본은 약간 공급 요인 쪽이 조금 많은 편이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에는 이제 계량적으로 확실하게 구분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세계 그 IMF가 전망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이제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브레이크다운한 그 자료를 보니까 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성적으로도 보니까 미국은 고용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짱짱하죠. 그리고 미국도 이제 돈을 많이 풀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때 가계에 보조금을 많이 줘가지고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서 미국 가계들이 이제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조금 많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 소비 여력이 이제 확충된 상태에서 이제 소비를 왕성하게 하니까 이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성향이 조금 많은 거고요. 특히 뭐 미국은 또 산유국이니까 에너지 쪽에서 유럽보다는 훨씬 더 공급 인플레이션 요인이 조금 작은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통화 정책이 결국엔 뭐 조금 유효하다. 통화 정책에 따른 경기의 반응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조금 있을 거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미국인 조금 그래도 형편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전 세계 금리 통화 정책이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ECB나 BOJ는 일단 연준이 오르니까 같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고유의 어쨌든 경제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공급 인플레이션이 유로존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준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차분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공급 요인의 인플레이션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에너지 비용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금리를 올렸을 때 유로존 경기는 훨씬 더 취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미국 유로존의 1분기 GDP가 나왔는데 독일이 마이너스 0.3.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올해도 유로존 경제 정체가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유로존도 경기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할 판인데 ECB는 지금 기준금리를 한 2번 정도 더 인상할 거다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제 FOMC 미국의 통화정책 그 다음 날 그 ECB 통화정책과 BOJ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5가 유로존의 기준금리인데 기준 수신금리가 3.25인데 뭐 똑같이 이제 25bp 올릴 것 같고 기준금리는 3.75인데 이제 4.0을 찍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경기만 보면 유로존은 사실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반대로 올리는 올해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까지도 다음 통화 정책까지도 2번 정도 올리면 유로존 경제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을 들어가고 있는데 훨씬 더 미국보다는 불리한 환경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대로 공급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래도 이자를 올려야 되나요? 그렇죠. 뭐 사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통화긴축을 해서 물가를 잡는 경로는 조금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바주카포를 쏘는 거거든요. 그냥 미사일을 쏘는 거거든요, 경제에. 그래서 너 죽어라.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수요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건데 기업들은 죽을 맛이죠. 근데
어쨌든 공급 요인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는 유로존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고용 시장만 봐도 미국은 지금 실업자 한 명당 1.67개 정도의 빈 일자리가 있지만 네. 유럽은 1개 미만이거든요. 한 개 미만이 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다급함, 좀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금리를 올려서 공급 요인이든 수요 요인이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오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거는 뭐 어느 경제나 똑같거든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국은 수요가 견인을 했으니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잡으면 나름대로 해결이 되는데 엉뚱하게 수요가 좋지도 않고 공급에서 나쁜 거를 별로 좋지도 않은 애를 때려가지고 확 낮춰버리니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일본 상황은 좀 상당히 조금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한가요? 전 세계적으로 좀 특이한데 사실 일본 통화 정책은 2013년 아베노믹스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어쨌든 대규모 통화 정책을 펼쳤는데 2013년 이후에 지난 10년간 BOJ의 통화 공급량은 50%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통계를 보면 정말 일본은 통화 정책을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통화량 전체는 134조에서 646조로 5배 증가했고요. 50%가 메인? 네, 50%는 이제 국채 발행 잔고. 국채 발행 잔고. 죄송합니다. 국채 발행 잔고가 700조에서 1030조로 50% 증가했고 통화량은 5배. 또 BOJ의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량도 5배 증가했고 일본 중앙은행 BOJ가 시장에서 ETF를 샀거든요. 네.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을 산 게 24배 증가했습니다. 1억 5,400억 엔에서 36조 9,758억 엔으로 말도 안 되게 푼 거네요. 25배 주식을 사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케이 225 225가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냐? 정말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서 씨를 말려서 그냥 올라간 거냐? 사람들이 굉장히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은행 언젠간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신임 우에다 BOJ 총재가 지난번에도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장 통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일본 통화 정책 회의에서도 0.5% 플러스 마이너스 사실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플러스 0.5%의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를 0.5%를 이제 상한선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나가놓는 정책이 지속될 거다라고 이제 지금 일본은행 총재는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결국 그 0.5로 묶어놓는 건 이자율을 안 올리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자율을 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일본 당국의 통화 당국의 자의적인 것보다는 조금 타의적으로 저는 이게 문제가 조금 어수선한 흐름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일본 경제가 조금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국 그리고 또 일본에 또 공장도 많이 짓고 또 글로벌 자금들이 또 중국이나 이런 데 들어갈 자금들이 일본으로 좀 환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본이 약간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주가도 강하고 모든 게 다 해피해 보이지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안에는 골마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통화정책이 방만하고 생산성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10년간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은 0.9에서 플러스 0.3으로 한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리고 분석가들은 수년 후에는 몇 년 후에는 일본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들어갈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본 경제 펀더멘탈은 썩 좋은 편이 아니고 돈만 많이 풀려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환율의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환율의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엔 엔달러가 올라가는 거죠. 한 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올라가면서 뭔가 일본의 통화 정책이나 그동안 거시 정책에 어쨌든 큰 대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주가는 강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일본 얘기를 잘 안 하다가 저희도 이 시간 통해서도 일본 얘기를 꽤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좀 일본 경제가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예나가 약세의 가능성도 있고 또 유럽도 이자율을 내리는 게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이자를 올리는 게 이 얘기 언젠가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달러 강세로 갈 때. 예. 그래서 여기서 달러가 114에서 쭉 내려왔잖아요. 뭐 100일 갔다 106도 가고 했지만 지금 100일에서 106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여기서 큰 트렌드가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시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 달러 인덱스는 저는 이제 뭐 올해는 한 100에서 100 한 1, 2에서 한 107, 8 정도의 이제 달러의 강보합이죠. 네, 강보합. 살짝 강세, 살짝 강세 기조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안전 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고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높지만 사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10년물 기준으로 한 3% 정도 내려오겠다. 정도로 이제 차분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미국 국채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인기 상품이 되는 거고요. 또 국채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이제 달러로 바꾸는 수요, 이런 환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언제 회복되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2025년 정도는 돼야 세계 경제가 조금 이륙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회복은 아니고 더 나빠지지는 않는 거를 확인하는 정도. 그러니까 L자형 경기 모양이 될 것 같고요. U자형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바닥이 조금 긴, 조금 2024년 전체를 통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어느 나라나 할 거 없이 그렇게 높게 찍히지 못하는 결국 경기를 방어하는데 좀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국면으로 거시 국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는 L자형, 환율은 조금 박스권의 달러 강보합, 그러면 원달러도 1,300원 아래로 그냥 아주 시원스럽게 내리꽂는 워낙 강세 국면을 보기는 좀 어렵다. 잘해야 한 1,260, 70원, 1,250원까지가 굉장히 멀어 보이는 그런 환율 트렌드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은 이러한 매크로 환경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기조가 강한, 왜냐하면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고 특히 최근 5년 또 길게 보면 지난 10년 기업들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 큰 국가에서 S&P 500개, 딱 500개 선수만 모아놓은 게 S&P 5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S&P 500 기업들 중에서 지금 10개 기업이 연초 대비 한 3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490개 기업은 거의 플랫합니다. 이럴 정도로 정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 심화는 사람들이 이거는 그렇게 쏠려서는 오래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러셀 2000이 올라가더라고요. 6월 소형주가 6월 달에 소형주가 올라가면서 바통을 조금 이어받고 또 시클리칼도 약간 또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섹터 간 스타일 순환매가 돌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에 비해서는 기업들은 지금 이익이 선방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강세장의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간에 유럽도 일본도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좀 전체적인 경제 상황, 경기와 주가가 좀 괴리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맞습니다.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신 거예요. 금리 역전이라든지 금리 인상의 누적, 또 경기와 주가의 괴리, 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탑
탑10 종목에 네. 너무 쏠려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그렇다면 정리를 쭉 해보자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사님? 네.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거품에 약간 거품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과열을 즐길 거냐, 아니면 과열에서 조금 물러나서 다음 기회를 찾을 거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과열을 즐겨도 될 것 같아요. 기왕에 뭐 올라탄 거, 뭐 줄여도 조금 줄이고 조금 한번 지켜보는 거죠. 뭐 손해 볼 일은 없으니까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일단 뭐 플러스니까 계좌가. 이거 워낙 비싸게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비싸게 샀거나 이제 지금 들어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저라면 조금 자제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는 것은 기존에 동참해서 수익률이 나 있는 상태면 조금 편안한데. 기존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사이클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사이클을 타기에는 거시 환경은 녹록지는 않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